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운 지 만 5년이 돼갑니다. 건강 상태를 놓고 이런저런 추측이 있는데 이 회장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여전히 의식은 없지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세나 치료 진행 상황이 인공호흡기나 특수 의료 장비 없이 주로 병상에 누운 상태로 자가 호흡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촉과 소리 등에 반응하고 있어 의료진은 영화와 음악 등을 켜놓는 자극요법을 진행하는 한편 휠체어로 복도 산책도 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한 재계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근거 없이 나돈 수차례 위독설, 사망설 등을 일축했습니다. 삼성 측은 이 같은 내용이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이 회장의 병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폐소생술과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삼성 서울병원에서 지금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은 수시로 병원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로 예정됐던 올해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 현황 발표를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지난주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오늘 또다시 미룬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인 기자. 예, 정광민입니다. 네, 발표가 언제로 미뤄졌고 또 왜 늦춘 건가요? 네, 오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 즉 총수 지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발표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은 자산 총액 5조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말하는데요. 공정위는 매년 5월 첫째 주 대기업 집단 현황을 공개하면서 그룹을 대표하는 동일인도 발표하는데 올해는 한진그룹 총수였던 고 조양호 회장의 후임을 누구로 할지 그룹 내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위는 한진 측이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15일까지는 결론이 나오는 건지 또 결론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 지정 기한이 15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자료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만약 그때까지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공정위 직권으로 총수를 지정해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진그룹의 고민은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신청하느냐인데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진칼의 지분 비율이 고 조양호 회장 17.84%이고 조원태 회장이 2.34%인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분의 상속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이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그룹도 차기 총수 지정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민입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7%로 축소된 첫날 전국 주유소 절반 이상이 가격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릴 때는 마지못해 천천히 내리더니 올릴 때는 순식간에 올린 게 확인이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예상대로 주유소들이 첫날부터 적극적인 가격 인상에 나섰군요. 네,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에 따르면 어제 하루 기름값을 올린 주유소는 전체 56%에 달했습니다. 10곳 중 5곳이 가격을 올렸다는 얘긴데요.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을 내려야 할 때는 첫날 전국 주유소의 25%만 가격을 내렸는데 이와 비교하면 2배나 빨리 움직인 겁니다. 특히 어제는 주유소 재고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하루 만에 국제유가 상승률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직영주유소 등만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데도 절반 이상이 올렸는데요. 인상폭도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올려야 하지만 이보다 많이 올린 곳이 1,200여 곳, 전체 10%가 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린 곳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SK에너지 주유소로 단 하루 만에 휘발유 값을 350원이나 인상했습니다. 네, 오늘은 기름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오전 기준으로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600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보다 7원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틀 만에 39원이나 인상됐습니다. 경유 가격도 서울이 평균 4원 가까이 오르면서 1,470원을 넘었고 전국 평균도 1,400원에 육박했습니다.
LPG 가격도 올랐는데요. 오전 기준 서울은 리터당 0.2원가량 올라 900원 선에 근접했고 전국 평균은 0.3원가량 오른 85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우리 수출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 가운데 가뜩이나 컸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김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체 수출액은 6,024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0조 원입니다. 이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3분의 2가량인 4,038억 달러, 66.4%를 차지했던 2017년보다 비중이 더 늘었습니다. 특히 대기업 가운데서도 상위 10대 기업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 늘었는데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보다 1.8%포인트 높아진 3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2년 연속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는 중견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전체의 33%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도체하고 석유 정제 그리고 석유화학 쪽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대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업종이 되거든요. 호조에 따라서 이제 대기업으로 이제 무역 비중이 미미하나마 이제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포함된 광제조업이 전체 수출의 84%를 차지한 반면 도소매업 수출 비율은 12%에 머물렀습니다. 지역별 수출은 홍콩과 대만, 베트남 등을 포함한 동남아가 전체 수출액의 27%가량을 차지하며 2년 연속 1위를 지킨 가운데 중국과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부터 근로, 자녀장려금의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적은 근로빈곤층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평균 11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들의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또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넘으면 받는 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세금은 주택 공시가격의 55%로 산정됩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3억 원인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금은 1억 6,500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금이 1억 3천만 원이면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입증해야 장려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지방청에서 이제 상담센터 전화도 아주 확대돼서 받고 있고요.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빨리 안내를. 자녀 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다면 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쪽에 지급됩니다. 자녀 장려금은 가구당 평균 86만 3천 원이 주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근로 자녀 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543만 가구로 전체 인구의 24%입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접수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고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예정입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기사들이 파업을 준비 중입니다. 전국 11개 지역 230여 개 사업장이 오늘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용인의 한 버스 회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파업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최종 결과는 내일 오후쯤이 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경기도 용인의 한 버스 회사에서는 오전 10시부터 145명의 기사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했는데요. 파업 여부는 내일까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출근하지 않고 쉬는 버스 기사들이 내일 투표를 하기 때문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원들 불만이 크기 때문에 파업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파업 찬반 투표는 지난달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벌인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는데요. 파업 찬성으로 결론이 나면 오는 15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500여 대가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네, 김 기자, 이렇게 버스 기사들이 파업을 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줄어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노조 측은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은 버스 기사를 추가로 뽑아야 하는 등 부담이 많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일부 버스 노조들은 정년 연장이나 복지제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버스 기사 처우 등은 각 지자체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는 요금 인상 등에 대해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버스 파업 용인 투표 현장에서 SBS CNBC 김정은입니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가 6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경상수지는 112억 5천만 달러 흑자를 내서 2012년 2분기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하면서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한 게 원인으로 1분기 상품 수지 흑자 규모는 2014년 1분기 이후 가장 작았습니다. 하나케미칼이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고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하나그룹은 재무적으로 여유가 있는 하나케미칼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기본급 대비 5.8% 임금 인상과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등을 내용으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요구안을 마련했습니다. 요구안에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정년 65세 연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내일 사측의 요구안을 전달하면 노사는 이달 말쯤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건희 병상 5년.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 게 지난 2014년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서 입원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는 10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운 지 만 5년을 맞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과거의 이건희 회장의 모습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변호사님,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입원을 했을 때 언론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렸었죠. 저도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뉴스의 속보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다만 초기 대응을 잘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네. 회복할 것이다라는 예측 보도가 상당히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인지 기능이 사실상 현재로서는 없는 정도에 가깝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안타까워했는데요. 네. 실제 그무렵에 심근경색 관련해 가지고 보험도 굉장히 많이 팔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 제1의 기업 나아가서 전 세계 제1의 기업의 어떤 회장의 그와 같은 갑작스러운 쓰러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 앞서서 영상 조금 전에 보셨는데 평론가님 역시 이 삼성그룹에 있어서 이건희 회장의 존재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거의 전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오너 경영에 있어서 좋은 점, 나쁜 점, 장단점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업 성과 측면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이끌었던 삼성그룹은 좀 좋은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 일단은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창업주와 함께 했었고 80년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뚝 섰습니다. 왜냐하면 1987년에 이병철 회장이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이미 80년대부터는 어쨌든 삼성으로 이끌고 나가게 됐고요. 방금 초인류 기업을 얘기했는데 이제 90년대부터 초인류 기업을 얘기하고
93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죠. 뭐 다 바꾸자라는 네.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1974년에 삼성이 당시 한국 반도체라는 회사를 부도 처리된 건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반도체에 첫 발을 기울이게 되는데 아마도 보통의 전문 경영인은 모든 것을 반도체에 쏟아붓는다 이런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 반도체로 하나의 나아갈 길을 잡고 이때부터 굉장히 반도체에 이제 뭐 모든 걸 쏟아 부었죠. 그리고 1994년이었습니다. 큰 하나의 획기적인 회계가 있었는데 256 메가디램. 94년에 정말 이 뉴스가 크게 나왔었는데 그걸 통하여 아마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탑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됐고 그 반도체를 가지고 일단은 삼성전자 또 삼성그룹 한국 경제도 이제 상당히 현재까지 이끌어왔는데 혁혁한 공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내만 빼고 다 바꾸자던 이건희 회장이 정말 반도체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초일류 기업으로 키웠는데요. 그만큼 이 병상에 누운 지난 5년 동안 재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서 근거 없는 소문이 참 많았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의식은 없지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은 없지만 안정적이다라는 그 의사의 소견이 나왔고 네.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그 언론 보도에 보면은 이른바 속칭 찌라시란 걸로 해서 그런 게 뭐 많았죠. 부고 기사가 나왔다 네.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한 달쯤 전에 어떤 그 언론사에서 부고 기사를 쓰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그 글이 돌았고 네. 실제로 그와 같은 것이 주가에 일부 반영되기도 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낭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그 지난해 초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병상에 있는 이 회장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삼성병원에 가서 20층에 있는 VIP 병원에 가서 어떤 생존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기관에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대화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수사 결과 결국 그 무렵에 이제 그 시한부 기소 중지를 했던 것도 그 현실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어떤 낭설이 있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의식은 없지만 여전히 그 삼성그룹의 회장이란 직함을 유지를 하면서 생존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번 초기에는 그룹 임원들이 수시로 뭐 업무 보고도 했다고 하는데 이 최근에는 가족들만 문안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네요. 네,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통제 상태고요. 아마 네. 초창기의 보도를 보면은 이제 그룹 내 전략실의 아주 일부 인사들은 네. 뭐 보고하러 들어갔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얘기도 거의 없고요. 아마도 가족들만 아마 매일 병문안을 가는 것으로 일단 병원 측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깨가 제일 무거운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30년간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굳건히 있어왔다가 네. 법률적으로 실질적인 재벌그룹의 총수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총수를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던 거죠. 한마디로 그 직책 자체는 네. 부회장이지만 삼성그룹의 법률상 실질적인 회장을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맡고 있다라고 네. 하니까 그만큼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재벌 3세의 어깨의 무거움. 선대의 그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기틀을 닦았고 거기다가 아버지인 이 회장이 반도체를 통해서 정말 꽃을 피웠는데 그 꽃의 열매를 피우고 이른바 4차 산업의 혁명에 있어서 삼성의 생존과 번영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나아가서 그 지난 그 정권 교체기에 이른바 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잡음으로 지금 보면은 그 구치소까지 갔다가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 업무 자체뿐만 아니고 여전히 그 이재용 부회장 앞에는 지난 정권과 관련된 대법원 사건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경영은 경영 그리고 또 개인과 관련된 송사 같이 가야 되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얼마 네. 전에는 이 방금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맡기도 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또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네. 이 뭐 재벌 3세 오너의 하나의 통과 의뢰이기도 한데 네. 지금 삼성이 잘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전자라든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병철, 이건희 회장 시대에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작품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했었던
아버지가 메모리 반도체였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네. 잡았다라든가 또 하나 바이오 쪽으로 또 한 번의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도전한다든가 5G 시대에서 뭐 하나를 만든다든가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네. 이게 계속 진행 중인 것이고 확실한 지금 업적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이 그리는 뉴 삼성 비전이라든가 큰 방향성은 일단 잡힌 것 같은데 일단은 뭔가를 보여주는 첫 네. 번째 실적이 언제 나오냐가 향후 더 경영권을 공고히 하게 되는 이 하나의 계기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려낼 뉴 삼성의 모습 어떨지 좀 기다리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버스업계 파업 엑셀.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 전국 11개 지역의 버스 운전자들이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오는 15일부터 전국 버스 2만여 대가 운행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자칫 버스 대란이 오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준비를 하면서 전국의 버스 운전기사들이 4만 1,000명이나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한국노총사나 자동차 노련에 따르면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11개 구에 관해가지고 버스 운행 노조가 한 230여 개가 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4만 1,000여 명의 이 버스 운전기사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10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넘게 찬성을 할 경우에는 다가오는 5월 15일부터 중요한 것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가오는 5월 15일부터 상당 부분, 특히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배경을 정확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 왜 사태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거죠? 실은 이게 어쩌면 작년 여름, 작년 7월에 이제 주 52시간 근무가 실시되면서부터 예견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네. 당초에 이 버스 운전기사 분들은 운송업에서 특례 업종이라고 해서 이 소위 말하는 노동시간 근로에 있어서 좀 예외를 받았던 이제 그런 업종이었었거든요. 근데 작년 여름에 주 52시간 근무가 실시가 되면서 이 버스 운전기사분들이 특례 업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52시간을 철저히 지켜서 근로를 해야 되는데 실은 버스 운전기사분들의 임금 체계를 보면은 시간 외 수당에서 상당 부분 이거 보충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주 52시간만 딱 일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임금이 한 4%에서 많게는 10% 이상, 액수로는 혹자는 80만 원, 많게는 100만 원대까지 깎이게 되니까 현재 기사분들의 주장은 일단은 주 52시간 때문에 깎이는 임금을 어느 정도 상당폭 보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임금 보전, 그다음에 신규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이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기사님들의 어려움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있어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주 52시간 근무 그리고 또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물론 그동안 300인 이하인 거와 300인 이상인 기업에 따라서 시행하는 시기가 조금 달랐습니다만 그 시기가 거의 다가오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이제 운전기사들의 평균 근무 시간이 주당 68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52시간 되면 바로 한 16시간 정도가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급여가 조금 줄게 되긴 합니다만 지금 올려달라고 하니까 일은 덜 하고 돈은 1인당 한 100만 원 이상 올려줘야 되고 더불어서 이렇게 16시간 정도 줄어드는 사람을 대체 인력으로서 추가를 고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 전국적으로 한 15,000명 정도의 이 버스 운전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해봤자 한 1,250명 정도밖에 충원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도 기존 사람들한테 일은 적게 하면서 높여줘야 되고 더불어서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기업이 추가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거나 아니면은 버스 이용료가 늘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금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사실 시장 논리로서는 사실 이와 같은 부담을 경영계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이 부분에 있었고 결국 파업으로 가게 된 것도 서로 협의를 하다가
협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동쟁의로 가는 그런 경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와, 자칫 이러다가 버스 대란이 오면은 시민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 평론가님 지금 마땅한 뭐 대안도 없잖아요. 대안이 없습니다. 네. 하고 아마 그동안의 파업 관련 투표들을 보면 내일 거의 이 가결될 확률이 높아 그렇군요.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제 15일 날 파업 그때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뭐 당국에서는 이제 대비를 해서 대체 운송 수단들을 하고 있는데 채 60%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마을 버스도 동원하고 하더라도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거의 모든 피해는 해당 지자체의 시민들이 질 수밖에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걸 해결할 뚜렷한 해법이 지금 없습니다. 네. 예, 임금에 대한 걸 올려줄 수거나 신규 인력 충원을 하는 것을 해당 또 버스 회사에 강제할 수도 없겠고요. 또 이게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이걸 또 뭐 세금으로 보충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아마도 당국의 좀 갈등은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참 큰 혼란이 오기 전에 잘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갤럭시 폴드 존재는 하니 이 화면 결함 논란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갤럭시 폴드 출시일이 더 늦춰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사전 예약한 구매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는 수주 내로 공개하겠다 이런 내용뿐이었는데요. 우선 화면 결함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What's happened? It's completely broken. 2 days into my testing, I was working on my review. It stopped working. Several Galaxy Folds all broke in the hands of reviewers, all around the same time for separate but very related reasons. Mine was one of them. As of now, the phone screen is completely dead. 변호사님,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폴드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미국에서 사전 주문했는 사람들에게 보낸 사과의 편지를 봤는데요. 네. 늦어져서 미안하다 이렇게 돼 있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갤럭시 폴더를 삼성 같은 경우에는 캐테고리 체인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 것과는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도대체 언제 출시될까? 이재용 부회장을 알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메일 내용을 보면은 5월 31일까지 이 부분이 출시를 하지 않으면은 당신이 했는 사전 주문이 자동 취소된다. 이 부분은 가급적 5월 31일까지는 어떻게든 맞추려고 한다라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될 날짜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아마 우리는 이렇게 쉽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내부 기술진들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피땀 흘려서 지금 밤잠 못 자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평론가님, 네. 사실 처음에 삼성 반응을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처럼 느껴졌는데 네. 이러다가는 정말 출시가 가능할지도 의심스러워요. 그렇습니다. 보호 필름을 떼서 뭐 화면에 이상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을 했었는데 두 번째 이 힌지, 이 여기에 있는 경첩 부분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깜빡거리는 이 부분은 아마도 체계적인 결함으로 인식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출시가 늦어지고 굉장히 돌다리를 건너는 것은 아마도 노트 7의 악몽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른 건 그때는 이미 소비자 판매가 진행됐거든요. 네. 그래서 2016년 3분기 영업이익이 폭감하고 최악의 뭐 한 석 달을 보내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 그나마 다행인 게 이건 이제 소비자 제품은 풀린 게 아니라 시제품만 풀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측에서는 그때 생각을 해보면 늦춰서 완벽한 제품을 내놓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상당 기간 늦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 평론가님, 이러다가는 뭐 수개월뿐 아니라 뭐 하반기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 단순한 어떤 오류인가, 제조상 오류인가, 아니면은 설계상, 디자인상 구조적 결함인가 이 부분이 어떤 그 한 달 내에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두세 달 미뤄질 것인지의 결정적인 어떤 요인일 건데요. 아마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구조적 그 결함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처럼 힌지 자체, 경칩 자체가 어떻게 구동하는 과정에 디스플레이에 영향을 미쳐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조적인 오류를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하세월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물론 뭐 빨리 내는 것보다는 온전한 제품을 내는 게 더 중요하겠죠. 하루빨리 삼성전자가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주력 품목에 대한 수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민간 투자 부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사 이면에 숨어있는 팩트와 취재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알아보니 오늘은 장가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장 기자, 지난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이 당시 김동연 경제 전 부총리가 자신의 명의로 안마의자를 구매했다고 의혹을 제기해서 논란이 있었죠. 이 국민 세금으로 경제부총리가 안마의자를 구입했다고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공세를 했는데 지금 이 안마의자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네, 안마의자는 김동연 전 부총리 해명대로 3층에 있는 여성 휴게실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안마의자 논란의 시발점은 당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 전 부총리가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건을 두고 공방을 펼치면서인데요. 심 의원 측은 안마의자 관련 운영비 내역에 장관실이란 문구 그리고 김동연이란 이름이 있는데 김 전 부총리가 직원 휴게실에 있다고 해명하면서 이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마의자는 실제 어떤 의도로 구매했을까 해서 추가 취재를 해봤는데 애초 직원용이 아닌 장관실용으로 구매한 것은 맞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마의자를 구매한 곳은 기재부의 운영지원과인데요. 관계자의 말은 이랬습니다. 애초 부총리 집무실에 놓으려고 산 것은 맞다. 하지만 김 전 부총리가 허락 없이 의자를 구매했냐고 질타를 했고 부총리실에 들여다 놓지도 못한 채 여성 휴게실로 옮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부총리가 쓸 안마의자라도 이 정도는 굳이 부총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구매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부총리를 위해서 3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안마의자를 무턱대고 구매하는 건 쉽게 납득하기는 좀 힘든 대목입니다. 다만 일련의 과정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자신을 위해 쓴 것보다는 직원용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은 나름의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네, 그렇군요. 장 기자, 그런데 궁금한 게 이 안마의자 직원들은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그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한 직원들의 반응이 좋았고 공무원 복지를 위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기재부의 운영지원과는 안마의자를 5대 더 구매해서 기재부 휴게실에 놓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한편 조달청은 지금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조달청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과정에서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했다며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징계하고 문제가 된 입찰에 대해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만들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앞서 조달청은 지난 2017년 12월 한은 별관공사 낙찰 예정자로 입찰 예정가인 2,800억 원보다 3억 원을 높은 금액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예정가를 웃돈 게 문제가 되면서 한은 통합별관은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고 네. 당초 창립 70주년에 맞춰 입주하려던 계획이 모두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감사원에서 조달청의 예산 낭비 여부, 입찰 공정성 등을 감안해 처리 방안을 만들라고 한 만큼 조달청은 계룡건설의 낙찰 예정자 자격을 취소하고 다시 입찰을 진행할지 아니면 2순위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할지를 놓고 여러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입찰을 다시 진행할 경우에 막대한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데 이 한국은행이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조달청에 요구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별관공사가 지연이 되면 한국은행이 여러모로 손해가 큰데요. 당장 한국은행은 태평로 옛 삼성본관 건물의 절반을 임차해 살면서 지출하는 월세가 13억 원가량입니다. 통합별관이 최소 1년 이상 지연이 되면서 150억 원이 넘는 임대료가 낭비가 됐습니다. 모두 국민의 세금인데요. 한은은 우선 조달청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처리 방안을 들여다본 후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같은 방침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이 됐다는 후문입니다. 한편 조달청은 현재 처리 방안을 논의 중인데 징계는 둘째 치더라도 하루빨리 사태 수습을 해야 하는데 자칫 입찰을 취소할 경우 이미 낙찰된 건설사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기사 이면의 취재 뒷이야기 장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집중 토론 리얼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경기적인 요인 등이 복각 작용한 가운데 투자 부진과 분배 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우리 모두의 정책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겠습니다. 투자 부진과 민생 어려움, 글로벌 경제 여건마저 더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 흐름이 참 안 좋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상황이 우려감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출이 개선되면 투자와 소비는 물론 경기 전망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수출 활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죠. 때마침 정부가 오늘 수출 활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수님, 이제 쉽게 얘기를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수출의 중요성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산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얘기를 하잖아요. 네. 2018년도 당시 수출 규모가 역대 처음으로요. 우리가 6천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수출 6위 자리에 2년 연속 구축을 했는데요. 이것은 미국, 독일, 그리고 중국,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 일본에 의해서 7번째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국내 총생산 대비 수출 비중이 36.3%거든요. 근데 굉장히 큽니다. 그 네덜란드, 독일에 의해서 3번째이기 때문에 네. 결국 수출은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최근 수출 실적이 안 좋죠. 5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아니냐 여기저기서 불안한 시선들이 많습니다. 실장님 지금 상황 심각한가요? 심각하다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쉽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한 학급의 평균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평균 성적을 하회하던 아이들은 어쩔 수 없지만 평균 성적을 끌어올리던 역할을 하던 우등생들마저도 성적이 떨어지면서 평균 성적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마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소비와 투자가 계속 부진한 상황이죠.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다. 그나마 수출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던 우등생 역할을 했었는데 그거마저 이제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 혹은 회복 자체가 굉장히 멀어지는 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네. 굉장히 아쉬움, 그런 어려운 그런 감정이 여러 가지 섞여서 들고 있습니다. 네,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상수지 규모를 봤는데 흑자는 흑자인데 규모가 굉장히 쪼그라들었죠. 왜 그런 건가요? 자, 일단 이런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말 그대로 수출에서 수입을 아주 단순하게만 계산하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면 경상수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수출 규모도 줄어드는데 수입 규모는 더 크게 줄기 때문에 그나마 경상수지 흑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적자는 아닌 흑자인데 네. 그 규모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수출 규모가 많이 줄면서 결국은 수출과 수입의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 그렇군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 걱정되는 우려 사항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4월에는 적자 전환 가능성마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적자가 현실화되면 흑자 행진이 7년 만에 깨지게 되는데요. 교수님, 지금 이제 수출 상황이 계속 내리막이냐, 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중에 보이는 일시적인 거냐?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일단은 뭐 세 가지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우리 수출 1,3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반도체 값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제 무역 전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통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통 경제학적 용어로 얘기하면은 내생적 변수가 아니라 네. 외생적 변수에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심각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이제 흑자, 우리가 얘기하는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한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됐거나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전문가들은 이거는 불황형 흑자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로 얘기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결국은 회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더불어서 경제는요, 결국은 정치 문제와 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지금 정치가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봉착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는 평화가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맞지요. 근데 평화가 경제가 되기 위해 시간이 좀 걸릴 뿐만 아니라 평화가 경제를 모든 걸 끌어갈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전망으로 해보면은 좀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았냐. 그래서 KDI조차도 경기 둔화에서 이제 부진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 이러한 그 시각에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간 그런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최근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돈을 풀기로 했었는데 수출이 둔화돼서 기업들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고 이에 수출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먼저 풀어보겠다. 이런 조치였습니다. 잠시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기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하여 5개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계약, 제작, 선적, 결제로 이어지는 수출 전 과정에서의 무역금융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교수님, 지난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의 핵심은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신남방 또는 북방 정책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신북방. 이거는 결국은 수출 시장을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정부는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수출 시장의 이제 저변화를 위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출 상품 수지가 이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와줘야 된다는 거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중소기업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20.5%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OECD 국가 전체는 평균 31.5%.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출을 좀 더 활력화시키려고 하면 오늘도 나왔지만은 결국은 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을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2020년까지 수출 유망 기업을 5천 개를 육성을 하겠다라는 것도 실은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해외에 혁신 거점 마련하는 거, 그러니까 스타트업 해외 전략을 촉진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논의됐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지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정부가 중소벤처 수출 육성 방안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잠시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2022년까지 수출 유망 핵심 기업 5,000개사 그리고 전자상거래 활용 기업 15,000개 육성을 목표로 하여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성장 단계별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
그리고 온라인 공동물류 플랫폼 사업 등을 통해서 온라인 수출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미국, 인도 등의 해외 혁신 거점 마련 등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촉진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실장님, 네.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내용은 온라인 수출 기반으로를 조성하겠다 이런 네. 내용인 거죠. 네네. 일단은 수출 활력 대책을 위해서는 결국 이렇게 수출이 부진한 그 근본적인 요인을 분석해봐야 될 텐데 앞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 한 가지는 대외 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중 무역 분쟁도 조금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도 있고 또 한국과 일본과의 어떤 정치적 갈등 때문에 또 이제 무역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대외적인 여건도 굉장히 악화되는가 하면 좀 대내적으로 좀 풀어보면 일단 수출의 주력 수출 품목들을 살펴보면 반도체를 비롯한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주력 수출 품목, 약 12대 수출 품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품목들의 수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수출 대상국에 대한 분석인데 역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효과가 네. 굉장히 더 악순환되는 모습이죠. 그럼 이런 과정에서는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수출 개선을 위한 중차대한 어떤 그림, 네. 그리고 수출 대상국이 너무 중국에 편향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에 반등할 주요 신흥국들 있죠. 여기 네. 인도를 포함시킨 건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인도네시아라든가 필리핀 그리고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 2019년에 저점을 형성하고 회복세가 꾸준히 나타날 만한 그런 신흥국들이 몇 가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나라들에 대한 수출 대상국을 좀 더 확대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무역 금융이라든가 지금 중소기업 뭐 혹은 온라인 수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지금 현재의 수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수출이 어려운 그런 좀 걸림돌이 될 만한 요인들을 해소하는 방향의 대책들은 좀 많이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네. 크게 드는 대목입니다. 앞서서 김영준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무역이 어려운 거, 수출이 어려운 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미중 무역 협상도 그렇고요, 중국 경기 둔화도 그렇고 뭐 교수님 지금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대책이 그런 어려움을 다 타개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두 보세요? 가지 선제 조건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우리 국내에서의 정치 안정성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네. 그동안은 소득주도 성장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수출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나름대로 선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는 혁신 성장이라는 부분 속에서 네. 좀 우선순위를 좀 많이 둬야 되는데 네. 지금 대통령을 포함해서 핵심 정책자들은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떻게 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다가 모든 것을 다 올인할 수는 없는 기다리기에는 거거든요. 너무 기대 너무 길죠. 길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우선 항목에 있어서의 변화를 좀 봐야 된다. 특히 이제 5월 10일이면은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었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변화시키건 변화시키고 바꿀 건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실장님 지금 교수님은 이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보다는 혁신 성장에 더 방점이 찍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얼마 전에도 이제 5G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나눴었지만 지금 이 경제 산업별로 구분을 하자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평균선을 상회하는 산업과 하회하는 산업들을 구분해 본다면 결국 기존의 주력 산업들이 하회하는 모습이고 신산업들이 이런 평균 성적,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달적인 예로 이제 5G에 기반한 신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한다든가 그런 산업에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에 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신성장 동력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뛰어들고 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여건을 만드는 데에 더 초점을 둔 그런 경제 정책들이
2년이 지나는 이런 시점에 더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오늘 정부의 수출 활력 대책과 관련해서 김형준 교수 그리고 김광석 실장과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즈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